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 2 한 번에 통과하기 2회 모의고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2회 모의고사 중에서도 쓰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쓰기 부분은요 51번부터 54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1번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쉬운 그러니까 초급, 중급 수준이니까요. 저와 같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해피 셔틀콕에서는 함께 배드민턴을 즐길 회원을 모집합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기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배드민턴을 잘 못해도 괜찮고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기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있고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니은 감사합니다. 해피 셔틀콕 회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요 동아리가 될 수도 있죠. 이 동아리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옛날에는 클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함께 활동하는 것을 동아리, 그런 단체를 동아리라고 하고요. 동호회라는 것은요. 동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고요. 호라는 것은 좋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라는 것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이다, 모임. 그러니까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좋아해요? 해피 셔틀콕입니다. 해피, 행복합니다. 뭐 할 때 행복합니까? 셔틀콕으로 배드민턴을 칠 때 셔틀콕이라는 것은 배드민턴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셔틀콕이라고 하는데 해피 셔틀콕 배드민턴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이 동호회에서요 회원들 오세요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집하고 있어요? 회장이 모집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해피 셔틀콕에서는 함께 배드민턴을 즐길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어때요? 누가 와야 돼요?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anybody, okay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어요. 배드민턴을 잘 못해요? 오케이. 잘 몰라요? 괜찮아요. 오케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nybody, okay 이것을 한국어로 풀어보면 되겠죠.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 크게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죠. 그래서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니은을 풀어봅시다. 정기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있고 회비는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다, 묻다, 물어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전화번호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화번호로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어보다랑 똑같은 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뭐예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모두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십시오.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51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누구나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2번을 봅시다. 결심한 것을 잘 실천하고 싶다면 떠벌림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떠벌림 효과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모두 말하고 다니면, 자, 만약 내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이 계획을 다 말하고 그 이후로도 자신이 그 계획대로, 자, 그러면 스스로의 말에 책임감이 생겨서 그 일을 더 잘 실천할 수 있고 그 떠벌림을 들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떠벌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떠벌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야, 나 이거 하기로 했어. 나 이거 하기로 했다. 나 이거 하기로 했어. 나 이거 하기로 했어. 이렇게 모두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떠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할 거예요. 나 운동할 거야. 나 열심히 할 거야. 운동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운동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꾸준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요. 떠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떠벌리다. 동사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떠벌리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여기서 효과라고 했는데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좋다,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결심한 것을 잘 실천하고 싶으면 떠벌림 효과를 활용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나쁜 것을 활용합니까? 아니요. 좋은 것을 활용하는 거죠. 좋다. 그래서 이익이 된다, 이익이 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떠벌림 효과라고 했는데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요. 어떤 거? 계획과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어때요? 책임감이 생깁니다. 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다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꼭 해야 돼요. 라는 책임감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또 두 번째 효과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심한 것을 잘 실천하고 싶다면 떠벌림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떠벌림 효과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모두 떠벌리는 것이다.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말하고 다니면, 그런데 말하고 다니고 나서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이익이다. 말하고 다니면 이익이다. 뭐예요? 얻다 이익이다. 얻다 이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합쳐봅시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얻는 이익이다. 또는 얻는 이익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얻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자, 한국 사람들은요. 얻는 이익보다 얻게 되는 이익,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얻는 이익이다. 얻는 이익을 말한다. 얻게 되는 이익이다.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으로 가봅시다. 만약 내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다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침 운동을 예로 들었어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 계획을 다 떠벌리는 거예요. 나 운동하기로 했다. 이렇게 떠벌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자신이 그 계획대로, 자, 계획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일 아침에 처음 운동을 했습니다.
나 오늘 시작했어. 오늘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요. 나 두 번째로 했어. 나 두 번째로 했어.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한 것, 계획대로 행동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실천한 것을 또 말한다. 또는 말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계획을 말하고 1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신이 그 계획대로 실천한 것도 말한다. 말해야 한다. 아니면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실천했는지도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도 말한다. 말해야 한다. 그러면 책임감이 생기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겠죠. 자, 답을 살펴봅시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여기 어디예요? 계획과 목표를 모두 말하고 다니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가리킵니다.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도 자신이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도 말해줍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알려줍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떠벌림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면 더 쉽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혼자서 비밀로 간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에게 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생겨서 더 꾸준히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떠벌림 효과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은 수입차 판매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자, 보세요. 글의 제목은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수입차 판매 추이라고 했는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입차 판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를 보면요. 그러니까 수입차를 얼마나 사고 있습니까? 팔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쭉 이렇게 계속 증가해 왔네요. 그리고요. 독일차, 일본차가 가장 많아요. 그죠? 독일차, 일본차가 많은데 당연히 독일이 가장 많죠.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그다음에 BMW 다 독일차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차도 많이 있습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어났는데 독일차는 증가하고 있고 일본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요. 관세율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 관세율에서요. 이 율이라는 것은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죠. 퍼센티지를 얘기한 거고 관세라는 거는 뭐예요? 무역을 할 때 외국에서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텍스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역을 할 때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얘기합니다. 외국 물건을 사면은 비싸져요. 뭐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비싸집니다. 그런데요, 이 관세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요, 외국 차를 사도 외제차를 사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오,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쪽입니다. 독일차는 늘어나는데 일본차는 줄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독일차를 생각해 보세요.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어떤 느낌이에요? 우와, 최고다 이런 느낌이죠. 독일차는 고급차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일본차는 어떤 느낌입니까? 일본차는 그냥 외국차예요. 우리나라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급차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독일차의 이미지가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입차 판매 추이 중에서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관세율 감소이다. 그러니까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내의 수입차 등록 대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7만 대였던 등록 대수가 2014년대는 21만 대로 3배나 뛰었네요. 3배나 증가했습니다. 자, 봅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의 대수를 살펴보면 2009년 약 7만 대에서 2014년 약 21만 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입차의 판매가 지속해서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데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말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네. 자, 봅시다. 독일, 일본차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독일, 일본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미지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독일 차는 계속 증가했어요. 일본 차는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지 때문이다. 어떤 이미지? 독일 차는 우와 하는 그 이미지요. 왜 우와 합니까?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로 이야기하면 독일, 일본 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독일 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차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자동차의 이미지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 차는 고급차라는 인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고객들이 독일차는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독일차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요. 예전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자,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다가 1번 이유, 두 번째에다가 2번 이유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한 진행을 했죠. 특별하게 구성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의 대수를 살펴보면 2009년 약 7만 대에서 2014년 21만 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입차의 판매가 지속해서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데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일본차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고객들이 독일차는 고급차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독일차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7만 대에서 21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3배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칸은 쓰지 않는다, 비워둔다. 그리고 숫자가요, 2개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숫자가 2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쉼표, 콤마가 들어갈 때는 콤마까지 합쳐서 2개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5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50점짜리 문제니까 그만큼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직업입니다. 직업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기도 한다. 직업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직업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직업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면요, 일을 하겠죠. 일을 하면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노력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행복이 결정됩니다.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인 것들을 봅시다.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연봉, 월급, 시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자, 2021년 기준으로는요 8,720원을 받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좋겠죠. 월급 같은 거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요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받는지 보수가 필요하겠고요. 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적성.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망. 미래에 이것이 좋습니까? 좋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근무 시간이 맞습니까? 근무 환경. 근무하는 곳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성과 같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전공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시한 조건은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자, 이 모든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요. 어떤 조건이 먼저 봐야 됩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조건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살펴본 다음에 왜 중요합니까?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터 봅시다.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잘 어울리는 직장인지 그렇지 않은 직장인지 나한테 적성이 맞는 직업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요. 내가 불행하고 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일정 시간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시간 일을 한다. 얼마나 일을 합니까? 보통 9 to 6라고 얘기를 하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면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직장에서 보냅니다. 이 직업에 일을 하는데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정 시간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정 시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직업이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럴 때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좋다. 무작정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다 보면 내가 직장이 없어요.
직장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무거나 가지면 그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행복한 삶과 멀어지다. 즉 불행해진다.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면 그 직업에 일을 하느라 아니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고 그 일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내 삶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 어떤 조건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선택했고요. 적성과 보수가 그것입니다. 이 보수라는 것은 돈이고요. 적성이라는 것은 어울리다. 나에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제시한 조건은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적성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거 두 개 같이 이야기할게요. 저는 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적성이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나한테 어울리는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외국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죠. 나는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 그리고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영업직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반대로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연구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인 마케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게 잘 어울리겠죠. 자, 읽어볼게요. 우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성이다. 그 직업이 나의 성격과 능력에 잘 어울리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즐기고 어떤 것에 관해 설명하는 일에 재미를 느낀다면 교육직이나 영업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혼자 조용히 일하는 것이 편하다면 온라인 개인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것에 관해 알아가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면 연구직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일에 대한 성취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은 오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적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적성에다가 뭐를 얘기했어요? 보수를 얘기했죠. 선생님, 많은 돈을 벌어도 적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요, 적성이 first고요, 보수는 second입니다. 그렇게 돈이 중요합니까? 네, 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보수, 돈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을 조금만 줘요. 그러면 이 내가 한 일,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 밸류가요,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의 돈, 그런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일,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이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보수가 너무 적어도 줄어들 수 있다. 보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척도 기준이다.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누군가에게 보수는 생계 수단이 되기도 한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기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받나 안 받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직업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직업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조건의 두 가지. 먼저 적성, 왜 중요해요? 이유를 얘기했고요. 보수는 왜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 부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